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놀라운 통찰력이 영상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원숭이를 잡는 기막힌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 판자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 2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판자 뒤편에 땅콩 몇 알을 놓아두죠. 땅콩을 본 원숭이는 당연히 손을 집어넣어 땅콩을 쥡니다. 하지만 땅콩을 꽉 쥔 주먹은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그깟 땅콩을 놓지 못해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잡히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원숭이죠. 이 원숭이가 재앙을 만난 이유는 눈앞의 먹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먹이가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결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집안일을 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면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한 단계 더 높이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돈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돈 이외의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을 얻는 대신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피해는 물질적인 결핍보다 훨씬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잭 런던의 소설 생명해에는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행한 남자는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사투를 벌입니다. 굶주림, 피로, 외로움, 절망 속에서 말이죠. 그의 곁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굶주리고 지친 늙은 늑대 한 마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잡아먹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국 늑대가 그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가 늑대를 잡아먹게 됩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남자는 마침내 구조선으로 돌아와 엄청나게 먹고 살이 찝니다. 그는 끊임없이 먹고 난 후에는 배 안을 돌아다니며 빵을 긁어 모았습니다. 온갖 구석에 빵을 가득 채워 넣었죠. 빵이 이미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빵 모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력은 매우 강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려는 그들의 의지는 실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 노력의 최종 결과물은 어쩌면 그저 말라 비틀어진 빵 한 무더기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굶주려 본 사람은 결핍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손에 쥔 빵 한 조각을 절대 노려하지 않죠. 배가 불러도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를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쌓아두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하지만 양손에 빵을 가득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팔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손에 들린 것은 기껏해야 빵 몇 조각일 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야가 좁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핍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가난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달걀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남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이 달걀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얻고 그 닭이 또 알을 낳고 알이 또 닭이 되면 닭무리를 팔아 양 한 마리를 사는 거야.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떼를 소와 바꾸고 그 소가 또 송아지를 낳으면 소를 팔아 땅을 사고
멋진 집을 짓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한 명 더 얻어야지. 그 황홀한 꿈에 젖어있던 아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 화를 내며 달걀을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남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우화입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 빨리 드러내 소중한 미천을 망쳐버렸다며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래전 마틴 루터 킹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가 왜 젊은 아내를 더 얻는 꿈을 꾸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 병아리가 되기도 전인 그 달걀 하나, 심지어 그 달걀마저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적절했을까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에 빛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구불구불할지 역시 그들 스스로가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돈을 버는 공식을 한번 찾아내기만 하면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빌 게이트처럼 수많은 부의 신하 역시 처음 시작은 그 달걀 하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달걀이 있지만 빌 게이츠는 단 한 명뿐입니다. 과연 다음 차례가 당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본이 작을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손에 달걀을 하나만 쥐고 있다면 살짝만 부딪혀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그들의 출발선은 너무나도 뒤에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고속열차에 올라탔다 한들 자본의 성장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 눈덩이가 작을 때는 아무리 미친 듯이 굴려봐야 이미 거대해진 다른 눈덩이에 비하면 그 성장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시작점이 너무 작으니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2배로 불어나는 성장이라 해도 시작점이 다른 두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그 작은 눈덩이일 겁니다. 과연 당신의 눈덩이는 무사히 커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작은 장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장사를 큰 사업으로 키우는 것은 마치 달걀 하나로 소 한 무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수많은 변수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부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 해도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부라는 것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깊은 바다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다이버들이 잠수병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리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만 해도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심지어 회의를 할 때도 자리 배치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은 보통 상석에 앉습니다. 벽을 등지고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죠. 이 자리는 시야가 탁 트여 방 안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전체 상황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위치입니다.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말석에 앉게 되는데 이는 상석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상황 파악도 어렵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쏟아질까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해서 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그 파도를 맞고 이익이 생기면 가장 마지막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그 자리를 탐했다가는 쫓겨나지 않더라도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난이라는 위치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들처럼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기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아주 작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혁명을 돌이켜보면 금에 환영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가난한 계층이라는 집단으로서의 대다수는 결국 다시 가난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말석에서 상석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확천금과 같은 요행에만 기댄다면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끈질긴 노력, 여러 세대에 걸친 축적이 필요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모래를 끊임없이 씻어내듯 대부분의 모래알은 쓸려나가고 오직 극소수의 금만이 남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약자입니다. 영원한 약자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늘 정보의 귀를 쫑긋 세우고 큰 손들을 따라다니며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용당해 맛있는 먹잇감이 되기 일쑤입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 전문 투기꾼 혹은 상장회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잃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돈의 흐름이 오고 가는 곳일 뿐이죠. 돈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그들의 주머니로, 혹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당신의 주머니로 옮겨갈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손 투자자들의 돈 버는 방식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먹잇감을 다루는 방식과 똑같은 양육 유도 투매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쉽게 양육 유도 투매의 대상이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손 투자자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나 글을 썼는데, 요약하자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돈도 많지 않고 정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산더미 같은 자료를 연구하고 큰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훈련받은 전문가들과 지혜를 겨루고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늑대와 춤추는 격인데 가장 큰 가능성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자와 큰손 투자자는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단순히 팔과 허벅지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지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며 활동 환경과 조건도 다릅니다. 양측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원히 비대칭적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당신이 아는 것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미 드러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 저항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시장에서도 투자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소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은 당신이 위험을 평가할 수 없게 만들고 항상 착취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제한된 능력 자체도 당신이 막대한 자산을 조종하는 전문적인 살수들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집단이며 당신이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자는 소액 투자자입니다. 사회의 약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좁은 시야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약한 지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깨진 그릇 하나밖에 없지만 부자는 산더미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자가 더 많은 것을 잃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염라대왕은 가난한 귀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줍는 거지조차 손에 반쪽짜리 빵밖에 없어도 더 굶주린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적지만 방어 능력도 떨어집니다. 모든 도시에는 부유층이 사는 호화로운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와이즈 적지 않게 많지만 견고한 철문, 순찰하는 경비원, 적외선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어떤 악인이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큰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자동차를 잃어버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며 결국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되찾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한 대를 잃어버린 것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자전거 한 대도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 옛날 임금들은 궁궐에 오래 머물다 보면 바깥 공기를 쐬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서 평민으로 변장하여 미행을 나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난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임금도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짐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부자들에 비해 훨씬 열악합니다. 임금은 옷을 바꿔 입어도 여전히 임금이었고 항상 옆에는 호위 무사들이 있었고 뒤에는 내시가 따랐으며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소위 백성들의 고통을 경험하러 나섰습니다. 마치 요즘 도시 사람들이 스위스 맥가이버 칼, 방독면, 나침반, 생수를 가지고 도시에서 20km 떨어진 시골로 가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농가에서 풀과 채소로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저 소화를 돕는 정도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가난한 사람만이 이해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폭력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법을 믿지 않습니다. 제도는 죽었지만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입법과 법 집행 모두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투신하는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로서 그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설령 친절한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시간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요?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소송 절차는 너무나 길고 복잡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도 전에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힘의 논리가 뿌리내리고 있죠. 이긴 사람이 왕이고 진 사람은 역적이라는 생각처럼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유독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가진 것이 적으니 걱정도 적고 걱정이 없으니 대담해지며 그 대담함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사회 질서가 혼란한 곳은 바로 달동네 같은 곳들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모이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죠. 재산은 종종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오히려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문 사회면을 한번 펼쳐보세요. 강도나 살인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액수의 돈이지만 누군가는 바로 그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자들보다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길거리 사기꾼들은 주로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죠. 부유한 사람이 길모퉁이에서 벌어지는 카드점이나 가짜 골동품 판매 혹은 수상한 종교단체의 포교 같은 허술한 사기극에 넘어가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보통 탐욕스럽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혹은 두려움을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신만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기에 그런 일확천금의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날카로운 안목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또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온갖 종류의 돈 버는 법 광고가 넘쳐납니다. 큰 돈도 특별한 기술도 힘들게 발품 팔 미료도 없이 집에 앉아서 무언가를 끄적이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이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위험은 적고 수익이 높은 사업이 있다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산업은 금방 포화 상태가 되고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자본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강바닥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수면은 언제나 평평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 전체의 자본 흐름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산업이든 결국 투자 수익률은 평균치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른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정도로 위험이 너무 크다는 뜻일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결코 없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언제나 정비례하니까요. 사실 어떤 사기극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사기극의 전체 과정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의 장밋빛 환상에 현혹되어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고 맙니다. 자본시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는 그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누군가 착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투자한 돈이 비록 천문학적인 액수는 아닐지라도 평생을 모은 돈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수천억대 자산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감정이 앞서 섣불리 뛰어듭니다. 그리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사기꾼은 이미 멀리 도망간 후입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초기 자본을 모으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이런 사기를 한 번 당하면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에게도 절박함이 있고 가난한 현실을 하루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본 적이 없고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키보드를 조금만 세게 누르면 고장날까봐,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일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원을 꽂고 컴퓨터를 켜보는 것이듯 창업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항상 조건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조건이 무르익기만을 기다리다가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조건은 채우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또다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기회를 기다리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죠.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마음이 늙어버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때는 이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져버린 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면서 기회를 찾고, 하면서 조건을 만들고, 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큰 방향만 올바르다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